저는 63살 한태수입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대목장이죠. 이 한옥은 제가 30년 전 손수 지은 집입니다. 석가래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 모두 제 손을 거쳐 세워진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매일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몸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담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단풍잎이, 봄이면 벚꽃잎이 하루 종일 떨어져도 전혀 귀찮지 않아요. 오히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 세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32살인 세진이는 전통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저를 따라 한옥을 짓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첫 번째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내인 오미라는 조금 다릅니다. 60살인 미란이는 과거 백화점에서 부유한 고객들을 상대하던 상담원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에 익숙하고 세련된 생활을 추구하는 분이죠. 결혼 초기에는 한옥의 운치를 좋아하는 듯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면 미란이가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나타나서는 찌푸린 표정으로 방 안 곳곳을 둘러보죠. 그러고는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엽니다. 여보, 이 낡은 집 냄새가 너무 나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정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역사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제가 평생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을 이렇게 싫어하다니요. 하지만 미란이도 제 아내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한옥 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겠죠. 오늘도 마루에 앉아 고요한 마당을 바라봅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돌담 너머로 이웃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네요. 세진이는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미란이는 화장대 앞에서 또 다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란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죠.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미란이는 마루에 앉아있던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죠. 이 넓은 공간을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요즘 한옥 갤러리가 인기라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갤러리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란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여보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공간에서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보고 그런다고요. 수익도 꽤 괜찮다던데요. 미란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린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미란이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란이는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키가 크고 외모가 꽤 준수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말솜씨도 상당히 좋았죠. 안녕하세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박도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팎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죠. 정말 멋진 한옥이네요. 이런 공간이라면 갤러리로 활용하기에 완벽할 것 같습니다. 박도연은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조하면 좋을지,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면 될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의 전문적인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 명의로는 복잡한 절차가 많다는 것이었죠. 태수 씨,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부인 명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성 사업자에게는 추가 혜택도 있거든요. 박도연의 제안이었습니다. 미란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여보, 어차피 우리 집인데 명의가 뭐 그리 중요해요? 절차만 간단하게 하자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지켜온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박도연이 워낙 자신있게 설명하니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미란이가 원한다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미란이가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명의 이전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나자 미란이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외출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화장에 신경 쓰는 시간도 길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울 앞에 앉아 1시간 가까이 화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아, 오늘도 나가시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미란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갤러리 준비하느라 바빠요. 도연 씨와 여러 가지 상의할 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갤러리 준비가 그렇게 복잡한 일인지, 왜 그렇게 자주 만나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미란이가 입는 옷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주로 입었는데 요즘에는 외출할 때마다 새 옷을 꺼내 입었죠. 브랜드 가방도 자주 바뀌었고 향수 냄새도 진해졌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때면 술 냄새가 은은하게 나기도 했죠. 어느 날 밤 미란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미란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소? 아, 깜짝이야. 안 주무셨어요? 도연 씨와 갤러리 투자자들 만나느라 늦었어요. 미란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샤워를 했죠. 세진이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세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세진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세진이가 미란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미란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그 내용을 본 세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세진이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본 것을 털어놓았죠. 박도현과 미란이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들이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세진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미란이가 그럴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최근 미란이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잦은 외출, 달라진 옷차림, 늦은 귀가 시간들이 모두 연결되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후 세진이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갤러리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미란이와 박도연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이죠.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갤러리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개관 준비가 마무리된 어느 가을날이었죠. 아침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고 박도연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박도연을 둘러싸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호기심이 생겨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박도연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아름다운 한옥 갤러리는 제가 직접 투자하고 기획한 문화 공간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새로운 예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은 집을 자신이 투자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착각이거나 말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란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죠. 기자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박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이 조금 이상했는데 이 집은 제가 지은 집 아닙니까? 박도연은 제 질문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 명의가 누구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법적으로는 이미 미란 씨 소유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명예 이전을 할 때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미란이는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 집은 갤러리로 운영될 거예요. 당신 방은 창고로 써야 하니까 다른 곳으로 나가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아내에게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무슨 소리요? 이 집은 우리 집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야 하니까 불편한 것들은 정리해야죠. 미란이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갤러리 사업이니 정부 지원이니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마당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가꿔온 마당,
손수 심은 나무들 하나하나, 다듬어 만든 돌담들이 모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세진이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놀란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세진이는 급하게 제게 달려와 부축했지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한옥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지은 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처마 곡선과 기와 지붕이 가을 달빛 아래 쓸쓸하게 서 있었죠. 그것이 제 집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세진이의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워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죠. 손등에 꽂힌 링거줄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세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다,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세진이의 표정은 전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어졌죠.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집을 훔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되찾아 드릴게요. 그 순간 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살 어른이 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든든함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세진이 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퇴원한 후 세진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아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 각종 법률 서적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검색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죠. 세진이는 며칠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미란이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 진정한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 대여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나 계약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진이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시 상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미란이가 갤러리 사업을 위한 명예 이전이라고 말했던 것, 박도연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부인 명의가 좋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기억났죠. 하지만 그런 대화들을 녹음하거나 기록해둔 것은 없었습니다. 세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과 미란이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들을 복원하려고 했고 갤러리 공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들도 수집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부탁하기도 했죠. 더 나아가 세진이는 박도연의 과거 행적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박도연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찾아보았죠. 며칠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도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친 전과가 있어요. 세진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박도연은 몇 년 전에도 갤러리 사업을 빌미로 한 여성의 부동산을 가로챈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피해자가 합의를 봐서 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박도연의 범행 패턴이 일치하거든요. 세진이는 이런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난 변호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세진이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네요. 특히 박도연의 전과 기록과 현재 상황이 너무 유사해서 기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세진이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매일 변호사와 만나 전략을 세우고 증거 자료들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세진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애써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이런 일로 고생하게 해서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세진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세진이가 제 팔을 부축해주며 함께 걸어 들어갔는데 아들의 손이 제 손만큼이나 떨리고 있더군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법정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와 긴장감을 감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박도연은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나와서 그의 입장을 대변했죠. 사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세진이가 미리 말해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불리해지면 도망가는 게 보통이라고 말이죠. 재판장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란이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진명의 이전이 정당한 증여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옥을 증여할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부부간의 정당한 재산 처분 행위입니다. 미란이 측 변호사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증여라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단순히 갤러리 사업을 위한 명예의 대여일 뿐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진이가 고용한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죠. 명예 이전 당시의 정황을 보면 이것이 증여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갤러리 사업을 위한 일시적 명예 대여라고 믿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세진이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박도연이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사기 사건들, 갤러리 사업 관련 허위 설명들, 그리고 미란이와 박도연 사이의 불륜 관계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서더니 재판장에게 말을 건넸어요. 재판장님, 저도 박도연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그 여성이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3년 전에 박도연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갤러리 사업을 한다면서 제 아파트 명의를 가져갔거든요. 여성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 여성은 박도연과 불륜 관계였다가 버림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박도연은 저를 포함해서 최소 4명의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집이나 상가 명의를 빼앗은 후에는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미란이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으로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세진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안심하라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날 법정에서 들은 판결문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하던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진이는 제 옆에서 긴장한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저 역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습니다. 피고 오미란이 원고 한태수로부터 받은 부동산 명의 이전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은 원고 한태수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제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세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도연에게는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미란이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죠. 미란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제 아내였던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다니요. 분명 화가 나고 배신감도 컸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죠. 법정을 나서면서 세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한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세진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갤러리로 개조한 부분들을 모두 철거하고 원래 한옥 모습으로 되돌릴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한옥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만들면서 여러 부분이 개조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다듬어 만든 석가래와 기둥들이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진이는 곧바로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아들이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갤러리용으로 설치했던 현대적인 조명들을 모두 뜯어내고 벽에 뚫었던 구멍들도 전통 방식으로 메웠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한옥이 원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니 예전과 똑같은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500년 된 느티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제가 심은 꽃들도 계절에 맞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끝나갈 무렵 세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한태수 전통건축연구소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세진이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전통 건축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어요. 갤러리처럼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전승의 장소로 만들자는 거였죠. 저는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제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진이도 함께 참여해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새로운 건축 기법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수 전통건축연구소 현판이 대문 위에 걸린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젊은 건축도들이 찾아와 전통 건축 기법을 배워갑니다.
세진이와 함께 석가래 짜는 법을 설명하고 기와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들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된장찌개를 끓여 세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전통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저와 함께 이 연구소를 운영하며 전통 건축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마당 한켠에는 새로 심은 매화나무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란이가 싫어했던 그 자리에 심은 나무인데 이제 제법 자라서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웁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와 함께 마당을 지키는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마당이야말로 제가 평생 가꾸고 싶었던 풍경입니다.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 한옥 구조에 대해 질문하곤 합니다. 처마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기둥은 왜 둥근지, 온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전통을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세진이는 요즘 한옥과 현대 건축을 접목시킨 새로운 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아들의 꿈입니다. 저는 그런 세진이를 보며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란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돼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당신 목소리조차 이방인일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한옥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진정한 저의 집이 되었습니다. 배신과 고통을 딛고 되찾은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세진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켜낸 이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